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석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원님께서는 자치구간 경계조정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택지개발 등을 통해 도시매각으로 신도심이 개발되면서 자치구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정치권에서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구청장 협의회에서 자치구간 경계조정 건의가 있었고 시에서도 경계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여 2018년 1월 경계조정방안 연구 영역에 착수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준비기획단 및 자문회의를 8차례 개최하였고 시민 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서 소폭, 중폭, 대폭 3개의 개편 시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18년 11월 9일 최종 보고회에서 경계조정 최종 대안을 채택고자 하였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일부 편입 대상 주민들과 자치구 의원들의 강경한 반대로 당일 최종 시안을 채택하지 못하고 보고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에도 해당 지역 주민들은 경계조정을 반대하는 연명부를 작성하여 시에 전달하고 시의회에 찾아가 반대 성명을 전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출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 경계조정의 취지와 내용을 재차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만 의견을 모으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구간 경계조정 추진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협의와 무엇보다도 광주 시민의 공감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경계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감하지 못한 채 시에서 경계조정을 강행할 경우에는 공동체 내부에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게 되고 지역발전 동력이 분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경계조정 절차는 자치구의 건의, 자치구의 의견 수렴 등 상향식으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치구 간의 협의 없이는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급격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충분한 소통을 통해 시민들과 정치권의 다양한 의견이 모여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21대 지역구 국회의원이 새롭게 선출되었기 때문에 우선 지역 국회의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안해 주신 시장,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연석회의 논의기구를 만드는 문제도 여기에서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은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도 동구를 비롯해서 인구나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더 많은 지원과 노력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국장부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향입니다. 김정기 의원님께서 자치구간의 경계 조정을 통한 자치구의 불균형 해소와 관련해서 자치구간 공공시설 불균형 해소 방안 등 3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구별 각종 공공시설에 대한 불균형 해소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구별 기본 현황 및 공공근린시설 비교 자료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 시 5개 자치구는 인구수, 노인 인구수를 비롯하여 복지시설, 문화시설, 공원 등 공공시설 현황 등이 자치구마다 여건이 상이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자치구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치구의 수요에 맞는 공공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의 생활 SOC 기반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공공 인프라를 구축 중이며 2020년도에는 16개 사업 1,800억 원 규모의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치구의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비롯하여 근린재생형 재생사업, 샛들 사업, 지역 역량 강화 사업 등 48개 사업 3,613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개 자치구가 상생협력의 동반자로서 단기적인 불균형 해소 및 조정에 그치지 않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치구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는 문화로 행복한 풍요로운 삶의 도시, 서구는 글로벌 교류 중심의 문화복합도시, 남구는 미래산업이 피어나는 역사 전통의 도시, 북구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희망의 도시, 광산구는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첨단 스마트 도시로 특화하여 5개 자치구의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시 차원에서는 광주형 일자리, 에너지밸리 사업, 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 지역경제 전체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균형 발전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구성과 중장기적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컨트롤타워 구성과 중장기 마스터플랜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며 방금 시장께서도 일정적인 개략적인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다만 경계 조정이 어려운 상황 여건을 감안할 때 자치구간 균형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고 있는 광주방역시 발전계획과 국토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에 향후 자치구간의 면적, 인구, 시설 자원들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반영시켜 각 실국에서도 부문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컨트롤타워는 광주광역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이 보다 활성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실국과 자치구 등이 참여하는 추진체계 구성을 통해 여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구간 경계조정 추진을 위한 논의기구 설치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위해서 정치권의 협의와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논의기구를 설치하여 합의점을 마련하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구간 경계조정 추진을 위해서는 시구의회, 시구교육청, 정당,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38명으로 구성된 준비기획단과 행정학, 지역개발, 역사, 도시계획 등 학계 중심의 전문가 20여 명으로 자문단을 꾸려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정치권에서 합의를 위해 국회의원, 구청장, 시구 의원님들과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간의 경계조정은 행정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한 사안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정치권과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여 경계 조정에 대한 지역사회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힘을 보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관광 체육실장 김준영입니다. 김정기 의원님께서 남구 사직공원 상설 공연장 조성 관련하여 상설 공연장 조성 시 주차장 확보,
공연장 상시 개방, 주차장 무료 개방 등 두 건을 물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설 공연장 조성 시 주차장 확보와 공연장 상시 개방 및 주차장 무료 개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5대 문화권 내 음악 콘텐츠 육성과 계절별 음악 축제가 일상적으로 열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에 기본계획 영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설치된 구조물의 안전성 검토 및 원활한 차량 통행 등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가급적 현 지형을 이용하여 지하 주차장을 건립하고 상부에는 공연 무대를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직공원 상설 공연장 부지에 주차장을 건립 시 확보가 가능한 주차면 수는 지하 1층으로 건립 시 약 55면 정도이며 지하 2층으로 건립 시 약 100면 정도가 확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변 호남신학대학교에 약 160면, 사직공원 내 강주음악산업진흥센터 내에 약 50면 정도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공연장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공연장 조성 후 시설과 주차장을 문화예술인을 위해 상시 무료 개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시설 운영 규정 제정 및 공연장 이용 대상, 유사시설 사례 등 향후 조성 단계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상설 공연장과 아시아문화 전당, 양림동 역사마을을 연결해 강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근대 역사를 알려주는 새로운 테마길 조성과 관련하여 아시아문화 전당의 문화에너지를 강주시 전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의견에 대해 현장 여건 분석과 관계 전문가와 자문을 거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님께서 무각사 매각과 관련하여 교회 성당과 매각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 그리고 매각 대금을 어디다 사용했는지, 그리고 교회 성당 건물을 철거하면서 시민 의견 수렴을 왜 안 거쳤는지 등을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답변드릴 내용은 지금부터 25년 또는 10년 전에 이루어진 중요한 결정들로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도시공사 관련자의 진술을 제가 직접 확인해서 답변드리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본 질문에 참고하기 위해서 먼저 무각사에 대하여 광주시와 도시공사 간의 해물출자, 도시공사와 송광사 간의 매각이 이루어진 경위를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국방부로부터 구 상무대 공원부지 10만 평을 무상양을 받은 시점은 1996년 11월이었습니다. 국방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성역화 기념부지로 무상양여해 주었습니다. 양여 조건은 무각사 관계재산을 연구 보존하고 송광사가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하라고 하는 조건 두 가지였습니다. 96년 이후 우리 시가 관리 중이던 동부지에 대하여 도시공사는 혁신도시 개발 등 당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장기 미분양 공공지 개발 등을 위해 무각사가 포함된 상무지구 등을 2018년 11월 현물 출자해 줄 것을 시에 건의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이와 같은 도시공사 현물 출자 요청에 대해서 자본금 증자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으로 시민 편익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2009년 9월에 출자하였습니다. 시에서 무각사를 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한 다음 해인 2010년 2월에 무각사는 대웅전 등 건물을 보수해 줄 것과 송광사의 수의계약으로 매각해 줄 것을 동시에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도시공사는 1996년 국방부의 무상양여 조건 두 가지를 준수하였고 매년 사익료 수입보다 건물 보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점, 무각사를 소유하는 것이 도시공사의 목적사업과 배치된다는 점들 사유로 무각사를 송광사에 수의 매각할 수 있도록 시에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시에서는 무각사 무상양여 이후에도 송광사에서 사찰 노후 건물을 자체 보수해왔고 신축 건물은 시의 기부 체납안 등을 고려하여 문화관 사찰 등을 본래 목적으로 사용할 것과 시민의 정사함양을 위해 문화 공간을 제공할 것 등을 조건으로 2010년 2월에 수의 매각을 승인하였습니다. 이 승인 조치에 따라
2010년 4월 도시공사는 무각사를 송광사에 81억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직접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각사를 제외한 교회 성당 매각 금액이 다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각사 부지는 상무지구 택지 개발 시 개발되지 않은 자연 녹지 지역으로서 2009년 상무지구와 가장 인접한 녹지 지역을 비교 표준지로 삼아야 했기 때문에 마루동 부지를 비교 표준지로 삼아 그에 따른 감정평가액대로 32만 5천 원 제곱미터당 32만 5천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교회 성당 등의 부지는 1994년에서 1995년 사이 택지 개발에 따른 개발 비용들이 포함되어 제곱미터당 47만 5천 원에서 47만 7천 원으로 공급 가격이 결정되었습니다. 무각사 부지는 무상영역 조건에 따라 원형 보존 상태에서 매각이 이루어졌고 타 종교 부지는 택지 개발 이후 공급 가격이 결정되에 따라 약 15년의 시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무각사 매각대금 사용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각사 매각대금 81억 원은 도시공사 일반회계 잉여금으로 관리되어 양입제출 원칙에 따라 그 당시 주요 사업이었던 전입빌딩 매입, 빅고울 고객센터 건립 등 투자사업 재원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세 번째, 무각사를 제외한 타 종기시설을 철거한 사유와 매각 공고 및 광주 시민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무대 부지 내 종교시설 중 교회와 성당, 원불교 교당은 상무지구 개발 기본계획 내의 건물로 1994년도 택시개발 이전 시 상무대와 같이 장성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장성으로 이주한 후 빈 교회와 성당 건물은 무상양역 계약서에 특별한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고 택지개발 사업에 직접 필요하지 않은 지상물로 판단되어 철거되었습니다. 국방부 무각사 무상양역 계약서에 구 상무대 유일한 사찰로 보존되어 있는 무각사 관계자산은 역사적 현장으로 영구히 보존하고 무각사 창거로 주역이자 상무대 교회 이전 이후 현재까지 관리 운영해 오고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21골구 본사 송광사에서 계속 관리 운영 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각사를 송광사로 매각하는 것은 이 장려 조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여 매각 공고와 시민 의견 수렴 절차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인권평화국장 윤목현입니다. 김점기 의원님께서 광주시와 5월단체는 범정 반환을 꾸준히 요구해왔지만 군은 종교적으로 미묘한 사안이라며 반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올해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라도 전두환 범정이 반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광주시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두환 범정은 당초 상무대 무각사에 있었으나 상무대 호구구종 대통령 전두환 각하라는 전두환 흔적이 발견됨에 따라서 5월 단체 등의 거센 철거 요구로 2006년 장성 상무대로 이설된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4년 9월 언론 보도 이후 전두환 범정 문제점을 알게 되어 소유자인 조계종에게 폐기도 요청할 수 있겠지만은 이보다는 무상양해를 받아서 역사의 교훈을 줄 수 있는 교육 목적으로 활용토록 추진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그동안 5월 단체와 함께 전두환 범정 무상양해를 위해 장성 상무대 국방부 등 십수 차례 방문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계종에서는 범정이 불교 성물이고 외부로 유출 시 불교계가 전두환을 도왔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5.1 단체들과 협조해서 전두환 범정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로 활용돼야 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무상양해가 될 수 있도록 상무대,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다각적이고도 지속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기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인정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향입니다. 예, 답변서를 보면서 조금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치구간 경계 조정 향후 계획입니다. 네. 답변서에는 시민들이 공감하지 못한 채 시에서 경계 조정을 강행할 경우 공동체 내부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게 되고 지역 발전 동력에 분산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치구간 경계 조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자치구간의 균형 발전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죠.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시 인구 성장 추세나 향후 발전 가능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열악한 자치구는 어느 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사이즈 면적이라든가 인구 재정 여러 가지로 볼 때는 현재는 동구가 가장 열악하게 한 상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치구간 불균형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인구 대비 공공시설을 살펴보면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수 등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인구가 많은 구는 상대적으로 이용자가 많아서 서비스 질이 낮아질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반대로 인구가 적은 구는 재정력 약화로 인해서 행정 서비스 질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네, 수치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신가요? 네, 저희들이 자치구간의 균형 발전 부분은 시장께서 평소에 각 구를 순방하시거나 또 여러 가지 정책, 제가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던 도시재생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간의 어떤 균형, 이런 부분은 가장 기본적으로 방향을 전제로 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국토균형 발전 계획이라든가 또 이런 도시계획 정비 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통해서 그 자치구간에 물론 인구나 절대적인 숫자나 이런 것은 구간 경계 조정이 아니고는 나눌 수가 없겠지만 주민들이 받는 혜택이 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런 균형의 어떤 문제는 항상 가장 기본에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1990년대 이후로 도심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현재 동구 인구는 95,488명입니다. 네.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수 기준은 하한선이 어떻게 되신가 아시죠? 네, 13만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시는 바입니다. 동구는 그 하한선에 크게 미달되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없는 차기 총선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구 유지가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실정은 우리 강주가 국회의원이 8명의 정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구인 일부적인 양림동,
방림 1동, 방림 2동, 백운 1동, 백운 2동, 사직동을 동구로 편입 조정한 것인데요. 이게 언제까지 짜맞추기식으로 국회의원 수를 유지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한가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영역 과정에서 그 결과 대안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방금 또 시장님께서도 답변 주셨지만 이제 이번에 새로 국회의원들도 당선되셨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좀 시간을 두고 어쨌든 지향하는 바는 동의를 국장님, 갖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네, 시간을 두고 네. 강주의 국회의원 수가 8명에서 7석 내지는 6석으로 줄어든 이후에 고민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미 그 영역 결과로 해서 자치구간 경계 조정에 대한 대안들은 면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구간 경계 조정을 해야 되는 행정적 절차도 자치구의 어떤 협의라든가 주민들의 동의가 우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시에서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과정들을 당연히 저희들도 거쳐야 되고, 그 과정을 거치기 위한 어떤 국회의원들의 의견은 지금 조만간 그걸 준비하겠다는 뜻으로 시장님께서 답변한 걸로 생각합니다. 아니, 시장님 말씀 오지 마시고요. 네네. 우리가 영역을 3차 연구 영역 결과를 본 뒤에 제대로 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영역 네. 보고를 받지도 못하면서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2년 동안? 저희들이 영역 최종 보고회가 2018년 11월 9일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집행부에서는 이제 주민들의 그때 당시에도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노력들을 못했던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또 실제 19년 7월에 있어서 작년 7월에도 광산구청장님과 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반대 의사를 또 표명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국장님. 네. 광산구에서 구청장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 동구는 같이 자치구간 경계조정 문제에서 반대 표명을 했습니까? 아, 제가 그 말씀이 아니고 광주 광역시는 네. 광산구밖에 없습니까? 아, 그렇게 이해해 주셨다면 죄송합니다. 이런 문제는 동구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구 지역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서구 지역 인구는 지금 총 30만입니다. 서구가 서구 갑, 을로 이렇게 나누었을 때 인구는 서구 갑은 15만, 서구 을은 14만 5천. 선거구 인구 수 기준 하한선 13만에 조금 넘습니다. 강주시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서구도 동구처럼 줄어들면 국회의원 수가 한 석이 사라질 수 있다. 만약 국회의원 수가 한 석 내지 두 석이 사라지면 향후 광주광역시 국비 확보 및 사업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역시 그 구간 경계 조정이 절실하다는 걸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간 경계 조정을 위한 법적 사전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전 절차에서 국장님, 예. 법적 사전 절차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윤장현 시장님 시절부터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대전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대전의 경우 우리보다 인구수가 3만이 더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예. 면적도 넓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예. 국회의원 의석수는 어떻게 된가요? 제가 국회의원 네. 의석수는 7석입니다. 우리 강주광역시보다 인구도 3만이 더 많고 면적도 넓은데도 불구하고 7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에서는 국회의원 한 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지 아시고 계신가요?
20대 국회 4년간 우리 광주광역시 8분의 국회의원님들이 세부 사업 건수 및 예산 확보액을 보면요. 이것은 국회의원 의정활동 보고서 및 행안부 지방재정 365 세부 사업 비교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광주시는 89건에 1억 700억 정도가 집계됩니다. 8분이 네. 확보하신 게요. KBS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으로 20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보고서 및 행안부 지방재정 365 세부 사업 비교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광주 8분 국회의원 예산을 보면 광주시 사업은 89건의 예산 1,700억 중 국비 606억, 시비 955억, 자치구 145억 이렇게 집계됐습니다. 대전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사업은 172건의 예산이 5,100억 원입니다. 국비가 2,190억, 시비가 2,687억, 자치구가 160억 이렇게 집계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대전이 한 성 늘고 우리 광주가 한 성 내지 두 석이 들어준다면 그나마 1,700억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시의 현안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동안 저희들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들은 국회의원 물론 총수가 더 늘어나고 또 더 혹시 줄어들었을 때 위험성도 있겠지만 현재가 유지되면서 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될 것이고요. 근데 이게 지금 숫자와 상관없이 저희들은 오히려 더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죠. 저희 시에서는 특히 많은 이번에 노력을 하겠죠. 시에서는 네네. 많은 노력했지만 노력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네. 어쨌든 간에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돼야 사업도 가져올 것이고 예산도 가져올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습니다. 광주 시민과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국회의원 수 6석은 꼭 지켜야 한다. 만에 하나 자치구간 인구 비례 한산에 걸려서 한 석 내지 두 석이 없어지면 이 또한 누구 책임인가? 누구 책임이라 생각하십니까? 누구 책임이라 생각하신가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이 행정계획이 좌지우지되고 민원이 있다고 해서 가다 멈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진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가 이걸 아는가요? 저희가 민원이 있어서 멈췄다기보다는 그 자치구의 의견 수렴 과정이 필수 선결 과정이기 때문에 그 의견 수렴 과정이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전자도 네. 말씀드렸지만 그 의견 수렴이 네. 국회의원 두 석이 다 날아간 다음에 의견 수렴을 할 것입니까? 아니 그동안 저희들도 의견 수렴을 그동안에 해온 왔습니다. 과정에 예, 국장님. 광산구에서 그런 제가 잘 몰랐습니다. 좀 이따 네네. 다시 네네.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치구간 경계 조정 추진을 위해서는 물론 정치권의 협의와 우리 광주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것이 전제 조건인지 압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 시는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오셨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민의 공감을 위한 별도의 어떤 그 추진단 이후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활동들은 없었다는 건 인정합니다. 강주시의 통합적이고 균형적인 발전과 장기적인 행정수에 대해 그리고 도시 성장 잠재력을 보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의 강주시 행정구역을 접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경계 조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강주 시민 누구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가요? 네, 의원 수의 보존을 위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실장님, 네, 제가 의원 수를 적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강주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장기적인 행정수에 대한 대비, 그리고 강주시의 도시 성장 잠재력,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강주 시민들이 경계 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물었던 것이에요. 균형발전 답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광주시의 각 구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다양한 국토 균형 발전 계획이라든가 도시 계획을 통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구간 경계 조정이 균형 발전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중요한 수단으로 될 수 있다는 것에서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구간 경계 조정이 완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가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데 하여튼 노력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자치관 경계 조정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홍보가 너무 부족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근거를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노력을 하셨는가 안 했는가를요. 우리 강주시가 용역만 실시하고 자치관 경계 조정을 시행하는 데 의지가 없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우리 시장님은 의지가 있었다, 열심히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2018년도 이해 추경을 보면 시민 참여 촉진 지원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 편성목은 자치관 경제조정 시민 홍보 예산입니다. 알고 계시죠? 2019년 똑같은 항목으로 시민 참여 촉진 지원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액 삭감했습니다. 2019년에 2020년도 예산 편성 시 전혀 아예 편성조차 안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했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삭감했다는 이유. 시민을 위해서 홍보비로 편성한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다. 결국은 이것은 자치구간 경계 조정에 필요성이 없거나 의지가 없었다. 둘 중 하나다. 둘 중 하나 어느 것입니까? 2018년, 19년도에 18년도 말에 용역 최종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예산이 제가 이거 삭감이 된 것은 미처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2018년도에 편성된 시민 홍보 예산, 그것도 자치관 경계 조정 홍보에 대한 예산이 5천만 원을 세우다 전액 삭감이 되고 2009년도에 똑같은 항목으로 또 5천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는 아예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가 생각할 때 자치관 경계 조정의 필요성이 없거나 아니면 의지가 없었다. 그것 말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서 죄송한데요.
2018년도에가 영역 보고서, 영역 최종 보고회 하는 동안에 그 사이에 여러 차례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 제출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지금 제 생각의 추측이고요. 그거는 전임 담당자하고 좀 확인을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19년, 20년도에는 이제 그런 각 자치구 그 절차상에 있어서 각 자치구의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좀 무게를 두느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제가 이거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19년에 어떤 그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뭐 홍보 활동을 했다거나 이런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거는 그건 사실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답변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급격한 추진보다는 충분한 소통을 통해 시민들과 정치권의 다양한 의견이 모여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홍보비를 세웠으면 쓰셔야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2년 예산 편성에는 아예 편성조차 안 했습니다. 편성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가요?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의지가 없거나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구간 경계 문제는 처음부터 이제 시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질의 내용이 하도 많아서 시장님께 먼저 질의하고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시고 공감대를 형성하셨으라고 믿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치구간 경계조정 시민 홍보 예산 2년 연속 삭감하면서 1억 3천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자치구간 경계조정 용역을 왜 실시하셨습니까? 그 마지막 용역 예. 1억 3천 용역. 용역을 왜 실시했느냐? 예. 예,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칫하면 지역의 국회의원 정수가 한 사람 줄어들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맡길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상황을 막아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용역을 했고, 용역 결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소폭, 중폭, 대폭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서 광주시 입장에서는 이제 경계 조정을 하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건 뭐 확실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가서 정치권이나 각 구에서 우리가 그 설득과 노력에 의해서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반대를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현재의 그 경계 조정하지 않고 현재의 구간 그 인력, 인구 그리고 시스템으로도 광주의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지 않겠다 하는 이게 이제 서로 엇물리면서 경계 조정에 좀 의지가 약화되고 그동안 실적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은 여러 가지 현안 업무에 쫓기다 보니까 2018년 11월 9일 날 그런 노력을 한 이후에 우리 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일은 이제 어떤 계기가 있어야 새로운 동력이 붙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21대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선출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새로운 동력을, 추진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치구간 경계 조정은 민선 6기에 최초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선 7기에는 용역을 진행했는데 강주시는 자치구간 경계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경계 조정을 실시해야 했고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용역을 실시하지 말아야 했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님의 자치구간 경계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도 하실 의지가 있는가, 이걸 보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 간 균형 발전, 그리고 성장 잠재력 확충, 그리고 각 구별로 균형감 있는 복지 혜택 향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경계 조정의 필요성은 여전히 매우 크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제가 좀 더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지를 갖고 노력하신다고 하니 하여튼 믿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의지가 없다, 아니면 필요성이 못 느낀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용역비 1억 3천만 원에 대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의지가 있는 걸로 생각하시고 어쨌든 간에 자치구간 경계 조정은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의석수 축소 우려 등이 이제 총선 때마다 나옵니다. 구간 경계 조정 합의 절차가 통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 이상 이렇게 걸리는 점을 감안했을 때에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에 앞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 다음 총선이 4년 이렇게 남았다고 좀 여유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8개 지역 의원님들이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님이십니다. 구간 경계 조정 논의의 최적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구와 서구는 구간 경계 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세 분의 국회의원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번이 아마 최적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누군가는 해내야 됩니다. 2년 뒤에 저희들의 선거가 있고 시장님 역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 표를 의식하고 시민의 표를 의식해서 우리 강주 시민들이 불편하거나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간 경계 조정은 인구가 적은 동구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인구가 많은 북구 광산구 주민들도 문화생활 등에서 피해를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제가 동남우리에서 동구만을 고려해서 자치구간 경계 조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주의 제2의 르네상스 시대를 일겨서는 자치구간 경계 조정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동의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잘하십시오. 예. 다음은 전두환 범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네, 민주인권배우국 전무회입니다. 네. 전두환 범종.
우리 강주 시민들에게 정말 애증의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지난 4월 개정한 국방부 장관 및 장성급 지휘관 사진 게시 규정 등 부대관리 훈령에 따라서 12.12 군사 반란에 가담해 내란, 반란, 이적죄로 형이 확정된 전시 등의 사진을 각 부대에서 철거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전두환 범종에 관련해서 2014년 당시 우리 지역 국회의원, 현재도 국회의원입니다. 권은희 국회의원님의 도움으로 국방부 국감에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범종 처리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했는데 이후 국방부와 우리 시와 어떠한 교감을 가졌는가 하고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네, 그 뒤로 광주시와 광주시는 단독으로 한 건 아니고 올 관련 단체들과 함께 했습니다. 국방부, 또 육군본부, 군종실, 상무대 등을 그 후로 뭐 일반적으로 서류로 보내고 그런 거 제외하고 18번을 서로 이제 와곡하고 논의를 그동안 해왔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답변 드렸다시피 국방부 군종실 소관이고 군종실에서는 조계종 산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좀 부정적인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국방부로부터 확답을 못 받았다 그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강주시에 8분의 국회의원들이 계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8분의 국회의원들하고 한 번이라도 소통을 해보신 적이 있는가요? 반환에 대해서. 예. 제가 이제 뭐 온 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 전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저희 지난해부터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광주 당이 뭐 당을 특정 정당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좀 국회의원들하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소통이 좀 적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 시가 노력이 부족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얼마 전에 우리 동남갑의 윤경덕 국회의원님께서 5.18 민주화운동 진압작전을 수행하다 죽거나 다친 경군을 국가유공자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북구의 조호섭 국회의원도 국가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 가칭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 이 내용도 대표 발의하신 내용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두 법이 하루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우리 강주시에서도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범정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주 인공지능 산업에 대해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국장 손경정입니다. 네, 국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에 먼저 네라는 긍정적인 답을 듣고 싶습니다.
4차 혁명 시대 우리 광주의 먹거리, 우리 국에 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네라는 긍정적인 답을 하실 수 있는가요?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대답하신 바와 같이 우리 광주의 미래의 먹거리, 인공지능 산업국이 책임질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 발전은 18세기 중반에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인 1차 산업혁명으로 시작해서 2차 전기에너지 기반 대량 생산혁명, 3차 컴퓨터 및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 혁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경제는 빅데이터, AI 등의 정보기술 기반의 4차 혁명에 이루어지면서 실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것은 이세돌 바둑기사와 인공지능의 바둑 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죠? 네. 이러한 일련의 일들에 인해서 이제 인공지능 산업이 투자가 급증하고 또 우리 광주 역시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 창업 생태계에 대한 구축 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 인공지능 사관학교,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직접단지 조성, 인공지능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 등 인공지능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광주시가 올 초에 인공지능 중심 도시 광주 비전 선포식을 열고 AI 광주 시대를 맞는 원년을 삼겠다는 포부를 밝히셨는데 맞지요? 네, 맞습니다. 2010년 1월 1일자로 전략산업국에서 인공지능 산업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공지능 정책과로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맞죠? 네. 명칭을 바꾼 이유가 뭔가요? 이제 그동안의 전략산업국에서는 광주시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한 그런 산업 육성 쪽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국으로 바꾼 이유는 지금 4차 산업혁명 트렌드에 맞는 미래 먹거리를 실질적으로 인공지능 옷을 입혀서 부가가치를 좀 높이자, 그런 시장님의 강한 의지가 있어서 그렇게 바꾸게 됐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는 모두가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AI를 전담하고 있는 인공지능 정책과 공무원들은 AI에 대해서 전문적인 정보나 지식을 얼마나 습득하고 있는가요? 지금 인공지능 정책과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외부에 있는 인력보다는 전문성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더 우수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행정직 위주의 어떤 그런 조직이 아니라 정보통신 그리고 공업직 그런 직렬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수한 자원이 지금 현재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AI 사내 대학을 운영하고 있죠? 네.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공직자가 인공지능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많이 알아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에는 4번 했고요.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2번 지금 하고 아직은 실시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전체적인 인원 중에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는 그런 직원들 40명이 고정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 2번 교육을 여셨다. 월 1회 2시간씩 교육을 하죠? 원래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자료는 3월부터 해서 6월까지 월 1회에서 5회로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가요? 당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금년에는 2번밖에 아니, 저한테 실시를 준 못했습니다. 자료가 그렇습니다. 현재 광주시가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만들기 위해서 2000년 추진 예산은 어느 정도 되신가요? 지금 정부로부터 받은 예산이
인공지능 산업융합단지 그쪽이 전체 예산이 4,116억 원입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금년에는 626억 원을 받았고요. 우리 시 예산을 전체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한 1,000억 원 정도 금년에 소요가 될 계획입니다. 지금 아까 이제 우리 공직자들 AI 교육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예산이 한 1,000억 원 정도 들어가죠. 1,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이론적인 강의만 듣고 AI 산업을 잘 추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가요? 그 이론적인 것만 가지고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공지능 산업국에 있는 직원들은 별도로 이제 그 전문가를 초청해서 많이 교육도 받고 또 현장도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시정 전반적으로 모든 직원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적인 그런 부분들은 알아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인공지능 사내대학을 통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좀 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강주시는 1999년 광산업에서부터 민선 6기 친환경 자동차 중심 강주 비전을 선포해서 강주시가 추진했던 중국 조일용 자동차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조일용 자동차와 협약도 이미 물 건너가고 사실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수소 충전소 설치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네. 광산업은 2023년 강주에서만 380여 개 업체가 설립돼서 8,400여 명에 고용하는 연간 2조 7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중국 제품의 저가 공세에 밀리고 세계 경제 불황이 겹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광산업 육성 3단계 사업이 끝난 2012년 이후 차츰 성장세가 둔해져서 선진국과 기술 격차, 중국과의 저가 공세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됐습니다. 우리 광산업이. 맞죠? 네, 그 부분은 지금 광주 광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 어느 산업이나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그런 산업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산업은 우리 광주에서 어떻게 보면 맨 땅에 시작했던 그런 사업이었고 그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모델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정착을 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광산업이 벤처를 중심으로 규모가 크지 않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매출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에 쭉 발전함으로써 지금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그런 상태로 지금 발전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광산업으로 발전했다고 말씀하셨는가요? 네. 그런가요? 지금 그 확실한가요? 세계적으로 이제 광통신 쪽 그런 기업들은 뭐 글로벌 광통신이랄지 그런 쪽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시스템을 만드는 그 PPI 같은 경우도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그 매출도 내고 있고 기술적 우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광산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3년까지만 해도 380여 개 업체에 8,400명, 연간 2조 7천억의 매출을 올렸는데요. 지금은 선진국하고는 기술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 다음에 중국에는 저가 공세를 해서 샌드위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그렇다면 강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AI 산업에 대해서 우리 강주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신가요? 지금은 아직은 뭐 시민들이 많이 공감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지금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모델을 아직 만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광주에서 이제 그 세계적인 어떤 선점 그리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선점했다는 그런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광주 지역 기업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은 그 지역 기업에 AI 옷을 입혀서 부가가치를 높일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는데요. 지역 기업들이 아직은 좀 미흡하기 때문에 외지에 있는 그 전문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서 지역 기업들하고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인력을 양성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제한적인 인재 양성이다. 지금 하루가 멀다고 전국 곳곳에서 AI와 관련된 기술 개발과 협약 체결 소식이 매일 기사에 나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우리 강주만의 AI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강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강주 시민만의 차별화된 AI 사업이 있는가요? 지금 우리 시는 그 인공지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광주 같은 경우는 대기업의 이제 수직 계열화된 그런 산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다품종을 소량 생산할 수 있는 중소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광산업, 전자산업과 같은 첨단 산업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당히 그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기업들이 다수가 좀 그 인공지능 비즈니스 모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지 기업들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먼저 새로운 그 모델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강주시는 이제 주로 산학 이렇게 해서 이제 연계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인 AI 중심 강주가 되려면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AI에 대한 통찰력을 키우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네,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됨에 따라서 기존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체질 변화를 요구받고 있어요. 다양한 요소 기술들의 적용을 통해서 사용자 중심적인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시점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해야 하는 분야가 있다면 어느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그 17개 시도에서 우리 유일하게 R&D인 그 인공지능을 신청을 했는데요. 우리 지역 기업 산업 생태계에 맞는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거기에 이제 문화 콘텐츠를 같이 더해서 한다 그러면 우리 지역 기업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발전시키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제일 빨리 만들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금방 질의했던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해야 하는 분야가 어느 분야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답을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IT 기반 데이터 센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취득을 하고 가공을 해서 일반 그 기업들이나 그 창업을 하려고 하는 스타트업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에 더욱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IT 기반 데이터 센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강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IT 기반 데이터 센터 규모 및 투입될 예산은 국비가 923억 원을 들여서 2022년까지 안공하기로 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자꾸 타 시도와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충청남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신가요? 네, 충청남도가 지금 그 데이터 센터 유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그 네이버에서 지난번에 그 용인에 설치하려다가 그 전자파 때문에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이제 반대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충남 내표 신도시로 그렇게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충남도 이제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중심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 유치뿐만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이제 기업들이 이용을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더욱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렇습니다. 우리 강주의 IT 기반 데이터 센터 규모는 국비가 923억인데요. 충청남도는 2,7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여러 회사가 이제 세계사가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AI 데이터 센터 시장을 공략하는 한편 지역 일자리 창출을 기획하고 2020년에는 동남아 시장도 함께 이렇게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아시죠? 네. 그런데 우리 광주는 충남은 지금 동남아 시장도 공략할 예정인데 광주 인공지능 산업은 오로지 우물안 개구리식이다. 광주에서만 산업을 진흥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인공지능 산업 도시 광주 정책이 맞느냐 이 말씀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에서만 하겠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우리 그 데이터 센터나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세계적으로도 아직 그 비즈니스 모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에서도 데이터 센터 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저장 장치로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업들과 함께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데 집중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그 지난번에 작년 말에 우리 실리콘밸리를 다녀와 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많은 그 아이디어도 얻고 전문가들도 같이 협업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그 광주에서 모처럼 그 선점한 그런 인공지능이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AI와 관련해서 14개 업체와 이제 이렇게 MOU를 체결했어요. 이 MOU를 체결한 내용을 보면 자본금, 그 다음에 직원 수, 그 다음에 5년간 매출액 이런 걸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 협약을 체결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나 하나 각 기업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혹시 검토를 해보셨는가요? 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인공지능 기업을 유치할 때에는 우리 지역의 여건이 맞는지 그 부분을 먼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작정 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기업에서 이제 데이터면 데이터, 또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기업, 또 네트워크 기업,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전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업, 그런 부류를 전부 정해가지고 지금 유치를 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기업들은 잘 아시다시피 그 매출이 많거나 규모가 큰 그런 기업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공장을 지어가지고 대규모로 이제 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모가 그렇게 썩 크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이제 인공지능의 데이터 쪽에 이제 가공을 하고 그 기업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쪽에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서는 그 썰트룩스 같은 경우가 뭐 업영만 해도 한 20여 년 이상 되는 그런 기업이고 또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도 소프트웨어에서는 가장 앞선 기업이고요. 티맥스 같은 경우도 지금 IBM에서 이미 우리나라에 철수하는 그런 상황으로 경쟁을 할 만큼 그런 우수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다소 이제 좀 규모가 적은 그런 기업들도 있지만 분야에서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해서 유치를 하게 됐습니다. 네. 물론 심사숙고하셨겠죠. 네. 그러나 본 의원이 볼 때는 AI와 관련 MOU를 체결했는데 이 업체 중에 5년간 매출을 제가 이제 받아봤어요. 매출이 10원도 없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협약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제대로 성공시킬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인재 양성 관련해서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은 미래 전략 산업으로 적극 추진 중인 광주광역시 AI 분야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인재 양성은 해서 지난 13년 프로그래머 이두희 씨가 설립한 프로그래밍 교육단체인 멋쟁이 사자처럼이라는 교육단체와 2019년 11월 19일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타 교육기관에 비교했을 때 멋쟁이 사자처럼 단체와 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특별히 있는가요? 지금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교육 개념을 완전히 초월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프랑스의 에코르 40이라는 그 교육기관이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교재도 없고 강사도 없고 교육비도 없는 산무 어떤 체제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 교육기관의 어떤 프로그램을 대한민국에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기관을 찾다 보니까 그 멋쟁이 사자처럼이라는 그 교육기관이 있는데, 거기가 한 7년 정도 대한민국 서울에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재 배출된 사람만 해도 누적 한 1,600명 정도 그렇게 배출을 했고, 그 배출된 그 교육생은 뭐 우리나라의 네이버랄지 다음, 그리고 이제 IT 업체에 많이 취업을 했고 아마존이랄지 구글 같은 데도 취업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프로그램이 독특한 것은 자기 주도 학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프로젝트 베이스로 그렇게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그 서울에 있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나 그런 데도 많이 견학을 했습니다만은 주입식 교육으로는 도저히 인공지능은 그 전문 인재를 양성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완전히 자기 학습으로, 자기 주도 학습 위주,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쪽에 방점을 뒀습니다. 그런 기관을 찾는 과정에서 이두희 씨가 운영하는 멋쟁이 사자처럼이라는 그런 교육기관이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기관과 직접적으로 뭐 협약을 해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과기정통부의 이제 공모 사업에 같이 참여 기관으로 응모를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20억 원 그리고 국비 15억 원 해가지고 교육을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에 네이버나 삼성보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멋쟁이 사자처럼이 훨씬 더 뛰어난다고 생각하신가요? 그거는 방향이 조금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삼성이나 뭐 네이버 같은 데는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이제 필요한 인재를 어떻게 하면은 비즈니스 모델적으로 좀 튀어 있는 사람을 쓸 수 있느냐, 그런 쪽의 수급자 측면이고요. 이제 이두희 씨가 이야기하는 그런 그 인재 양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은 기업에서 필요한 빠른 시간 내에 그 인재 양성을 해서 공급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인재 양성 부분하고 공급 부분, 수요 부분하고 우리 지금 현재 하는 프로그램이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 180명 모집에 1,045명이 응시를 해가지고 5.8대 1에 아주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그 데이터 뉴딜을 하면서 정부에서는 한 10만 명 정도를 추가로 그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한 그 인공지능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인재 양성이기 때문에 이번에 출발하는 그 인공지능 사관학교가 잘 돼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우수 인재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이 AI 사관학교가 잘 돼서 정말 우리가 강주가 AI의 가장 선도 도시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멋쟁이 사자처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내보십니다. 멋쟁이 사자처럼은 본격적인 AI 사업을 시작한 지 불과 2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본금은 2억입니다. 매출은 3억 분입니다. 지금 이런 단체와 협약을 맺어서 교육 과정을 참여시킨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는가요? 지금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전체적으로 시작을 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의 기업도 마찬가지고 교육기관도 마찬가지고 업역이 그렇게 길지가 못합니다. 이두희 씨가 운영하는 그 멋쟁이 사자처럼은 지금 한 7년 정도의 어떤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1,600명 정도의 인력을 양성을 해가지고 창업뿐만이 아니라 유수의 네이버랄지 다음 카카오,
그리고 뭐 구글 같은 그런 유수한 회사에 취업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는 좀 높이 평가를 했고, 반드시 그 학원처럼 교육만 시키는 그런 교육기관보다는 혁신적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기관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AI와 관련해서 이 교육단체가 멋쟁이 사자처럼 말고는 우리 공대에 없는가요? 지금 서울에는, 우리 광주에는 없고요. 서울에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그리고 지금 이노베이션 스퀘어,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인공지능을 전문적으로 지금 조금씩 하는 부분들은 거의 학원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멋쟁이 사자처럼 교육단체와 이제 협약을 추진하기 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사무실도 아니고 그냥 카페에서 미팅하고 강주 AI 산업을 설명하고 인재 양성에 관한 협약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가요? 지금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 자기 주도학습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의력인 그런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인 어떤 틀에 매이는 것보다는 아주 자유분방한 상태에서 교육도 하고 또 창업도 하고 아이디어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협약을 맺기 전에 사무실도 없는 이런 단체하고 협약을 진행한다? 아니, 사무실은 있고요. 그 교육장이 그렇게 원래 교육장을 자기들 건물로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임대 건물을 쓰기 때문에 거기를 같이 공유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이제 공유 오피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다소 의원님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30억 원 중 80%가 이제 인건비로 이렇게 나갑니다. 네. 그다음에 나머지 20%로 이제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30억 원 중에 인건비 및 강사료로 80%가 나가고 나머지 20%로 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다소 지금 사업비가 좀 적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인재를 구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임 강사 같은 경우에는 월 1,6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주고 있는데요. 서울 같은 데는 똑같은 그런 조건에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강사가 이제 지방이기 때문에 잘 안 올라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보조 강사는 한 350만 원 정도 그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요. 그 부분도 지금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좀 더 확대를 해서 간다 그러면 인건비도 충분히 주면서 지방의 어떤 그 문제점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앞으로 보강을 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예산 내역 중에 보면 문화정보산업진흥원 탁용석 원장님, 그다음에 이상용 팀장님, 이분들의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지금 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의 인건비가 포함됐어요? 포함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네, 그 부분은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공모를 할 때 과기정통부의 전문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관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의 우리 산하기관은 그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있기 때문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되게 됐고요. 거기서도 이제 지도감독이랄지 모든 일을 대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전체가 포함된 것이 아니고 그 비율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비율만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사관학교 교육과정 후에 180명의 인원을 배출하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교육 후에 12개 기업에서 125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의향서를 받았습니다. 채용하기로 했는데 남은 인원 55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그 외지에서 온 그 기업들 18일 날 지금 그 우리 인재 채용 설명회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지금 채용하려고 하는 인원이 이번에도 240명 정도 그렇게 지금 필요로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광주에 있는 그 소기업들, 중소기업들이 그 AI 기업으로 이제 좀 전환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한두 명 정도 보내달라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재 양성만 잘한다면, 기업에 가서 충분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 취업하는 데는 충분히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AI와 관련해서 채용 예정 기업 수요 조사를 한 적이 있죠? 네. 방법은 어떻게 했는가요? 몇 개의 저희들이- 업체에 어떻게 했어요? 저희들이 이메일로 해가지고 그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네. 314개 기업을 지금 보냈고요. 그 중에서 한 30%, 95개 기업이 그 우리가 채용 의사가 있다. 그렇게 이제 이메일로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업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그 인재 양성에 필요한 분야가 어떤 것인지는 저희들이 구분을 해가지고 다음에 이제 마지막 11월 달쯤에는 기업하고 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이제 적재적소 인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74개 기업에 대한 인력 채용에 관한 수요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74개 기업 모두가 AI와 관련이 있다고 보신가요? 지금 AI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AI 전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광주 같은 경우에는 AI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전자 가전 같은 그런 기업들, 뭐 금형이랄지 그런 기업들은 AI의 옷을 입혀가지고 앞으로 이제 업종 전환을 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AI와 전혀 관계없는 그런 기업에서도 앞으로 이제 AI를 좀 해보겠다 하는 그런 수요를 내준 기업들이 상당히 됩니다. 제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몇 개의 업체에 대해서 제가 채용 관련 문의를 내봤습니다. 업종이 자동차, 기계 생산인 기업인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지식 서비스 업종인 인테리어 판매 업체예요. 여기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채용 계획이 없다. 그거는 채용 계획이 있는 걸로 이렇게 수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채용 계획이 없다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또 다른 업종은 기타 업종으로 등록된 기업입니다. 플라스틱, 포대, 봉투 만드는 업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광융합 에너지가 업종인 기업인데요. 그냥 제조업입니다. 그냥 제조업인데 여기도 채용 계획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기업은 전자 및 IT 업종인 기업이기 때문에 전자제조 업체이기 때문에 AI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할 수는 있으나 여기도 채용할 계획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원이 생각할 때에 AI와 관련해서 이 업체들이 채용 계획도 없고 그런데 뭐 수요 조사를 이렇게 했다. 이런 자료가 과연 맞냐? 이게 지금 우리 AI가 바로 가는 길이냐? 저희들이 그 채용 의향을 물어볼 때에는 어떻게 보면 그 대표자님과 면접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은 아직은 그 의향을